아침 일찍 일어나 드론으로 코로네 전경을 촬영해 봅니다. 건기인 탓에 코로네 풍경이 무척 메말라 보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대로 된 비가 거의 안 왔다고 하네요. 코론 여행 제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이빙을 출발하기 전에 성마스터님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성반장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척이나 활동적이셨고요. 적극적이시고 열정적이시고 무척 또 친절하시면서 재밌게 리드를 하셨습니다. 클락 지진 때문에 두 분을 못 뵙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날 아침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출발 이틀 전에 폐쇄됐던 클락 공항이 다행히 오픈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저희들이 다이빙을 진행하는 곳은 백다이빙 포인트입니다. 코론타운에서 약 1시간 정도 가야 백다이빙 포인트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대의 다이빙이 침몰하게 됐어요. 침몰하게 돼서 이쪽 배 쪽에 지금 전투가 시작되고요. 지금 남반도 전투되는데 12대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요. 이게 첫 번째로 가는 포인트는 이스라엘 가시고요. 포인트를 안 가져오시고. 자, 에루카제마로 가는 두 배고요. 40m입니다. 40m고요. 잠수함을 잡으면 서브마리너를 성반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태평양 전쟁, 코로네 역사 공부까지 하게 됩니다. 다이빙 가이드인가 역사학자인가. 체크 다이빙을 겸한 그 첫 다이빙 코스는 이스트 탕갓 렉이라는 곳입니다. 길이가 40m 정도 되는 대잠수함 공격형 전함입니다. 수심은 깊지는 않네요. 재미삼아서 2014년에 찍어놓은 영상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75년) 전의 역사가 바로 이곳, 이 수중에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테루카지 마루였다고 하네요. 탕가섬 옆에 동쪽에 있다고 해서 이름이 이스트 탕가시라고 부른답니다. 전함 내에 금우무화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자폭을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선 뒤에 일본 천황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함선이 크지도 않고 올라가면서 수심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산호 다이빙과 병행하게 되는데요. 수심은 계속 흐리더라고요. 뭐 주변에 진주 양식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맑은 시야를 기대하기에는 힘든 곳입니다. 우리 JS 형님 아무 때나 365일 열심히 운동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다이빙은 옆으로 이동을 해서 모라자마루라는 곳에서 2차 다이빙을 시작합니다. 군수지원용 화물선인데 옆으로 침몰을 했습니다. 수심은 12m에서 25m고요. 예전에는 길이가 120m라고 돼 있었었는데 정정이 됐나 봅니다. 코론의 렉포인트 중에서는 뭐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1908년도에 그 영국에서 만들어진 화물선이었는데 1941년도에 상하이에서 이 배를 증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944년 9월 24일 날 침몰했는데요. 큰 화물칸이 4개나 돼서 화물칸을 골라서 들어가면 쉽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게 엔진룸이 되게 컸다고 하는데요. 1960년대에 인양을 해서 뜯어갔다고 합니다. 돈이 좀 되었던 모양이네요. 함내에 존재하는 에어포켓입니다. 저도 올라가서 들여다는 봤는데 뭐 별로 볼 건 없고 좀 삭막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75년 된 공기라 흡입해서 좋을 건 없을 거라는 생각에 호흡기를 뱉지는 않았습니다. 촬영을 왜 안 된 거지? 눌렀던 것 같은데 촬영이 되어 있지 않네요. 엔진룸이 되게 컸었나봐요. 근데 60년도에 그 엔진룸이 돈이 되니까 이제 인양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 텅 빈 공간에 보일러룸을 볼 수가 있는데, 보일러가 예전에 그 제가 좋아했던 영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이벤트 호라이즌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좀 으시시합니다. 코론의 렉다이빙은 기본적으로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수심 15m 정도만 가면은 어둡고 음침해지기 때문에 랜턴을 가져가셔야 해요. 그리고 다른 곳과는 틀리게 장갑 착용도 허락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이유가 75년 전에 철로 만들어진 함선이기 때문에 배가 세월에 못 이겨서 녹이 쓸고 여기저기가 뜨겨나가 있습니다. 때문에 모서리들이 날카롭게 변했는데 왼손으로 만지게 되면 큰 상처가 나기가 쉽습니다. 슈트도 뜯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픈워터 분들이 배관으로 들어가기는 좀 힘들고요. 경험 많은 어드밴스급 이상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레벨을 크게 따지지 않고 뭐 전담 가이드가 마크를 해서 오픈워터를 뭐 케어해서 들어가기도 했던 것 같긴 한데, 뭐 이번에 보니까 다이브샵에서 레벨을 엄격하게 분류하더라고요. 그동안 안일하게 했던 그 필리핀 다이빙 업체들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드밴스라고 하더라도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중성부력은 완전히 마스터해야 되고요. 발차기라고 해야 되나? 핀킥. 발차기가 부유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차셔야 돼요. 웬만하면 프라그킥을 차셔야 되고, 그리고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폐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다이빙이 좀 쉽지 않겠죠? 예전에 뭐 다이빙을 하다가 기절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 다이버는 백다이빙의 매력에 흠뻑 빠져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뭐 긴장감, 두려움, 뭐 그런 것들을 즐길 수가 있어서겠지요. 그 위험한 것을 왜 하느냐고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이빙을 하는 목적이 일상의 육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뭐 바닷속으로 모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긴장감을 즐기고 있다는 게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기가 고갈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잔압 체크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함선 밖으로 나오니까 오픈워터 분들과 조우하게 되네요. 오픈워터 분들은 함선 바깥에서 산호 다이빙과 경치 위주로 다이빙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레이저 피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확히는 레기드 쉬림프 피쉬입니다. 7년 전에 모알보알에서 보고 처음 보네요. 산호가 많이 피어 있어서 보기 좋은 곳입니다. 볼다이빙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5m 안전정지는 필수입니다. 내려간 상태에서 앞차가 맞죠? 다시 팽창이 되죠. 점심을 먹고 마지막으로 다이빙을 한 포인트는 산호 다이빙 포인트입니다. 세븐 아일랜드라고 들은 것 같아서 적긴 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우리 8명의 다이버 모두가 한꺼번에 다이빙을 하는 코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카메라 때문에 마구 돌아다니니까 뭐 얻어채이기도 합니다. 작은아버지, 뭐가 잘 보여요?
코로네에서의 산호 다이빙은 뭐 그렇게 그닥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시야도 일단은 뭐 평균 이하고요. 크게 볼만한 피사체에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뭐 큰 어종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잭피쉬나 뭐 바라쿠다 그리고 그루퍼도 볼 수가 없었고요. 예전에 많이 봤던 그 배피쉬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산호는 풍성하게 잘 발달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빙 첫날 3회 다이빙을 모두 마칩니다. 드론을 날릴 때는 아무래도 배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 한 번 날리고요. 여러 장면으로 나누어서 편집을 합니다. 눈치들 채셨지요? 왼쪽으로 가요. 다이빙을 끝내고 숙소로 들어오면은 시간이 오후 4시에서 5시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면은 코론의 아름다운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론의 노을은 필리핀에서도 손에 꼽힌다고 합니다. 드론으로 높게 올려보았는데 노을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물론 실제가 더 아름답지요. 저희들이 5일 동안 신세를 지게 된 산호 다이브 센터입니다. 5년 전에도 이곳을 이용했고 이번에도 또 이곳을 이용했습니다. 뭐를 했다고? 그 제일 연장자이신 형경님이 말씀 한번 하시지요. 행복하게 삽시다. 박수 꺼내요, 여러분,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세 번째니까 다시 올라가, 이거. 아무리 빼도 올라가. 그게 아니고, 초보자 때는 과호흡이라는 게 항상 14kg 차요. 그게 무겁다는 저는 8kg 이상 차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떠오르는 게 가장 충격적인 거기 때문에 제일 드시잖아요. 마시면 이거예요. 그러면 5개가 나가고 최대한 마셔도 맛있는 음식이 풍성하기까지 합니다. 다이브 센터 사모님의 정성을 느낄 수 있는 식단이었습니다.
정다운 얘기들이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산미구엘이 있습니다. 붉고 아름다운 코론의 노을 속으로 2일차의 일정이 빨려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